김토리쌤. 먼저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쉽게 나오면은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약간 꼬아서 나온다면 단기 금융시장을 자금시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장기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만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만기가 1년 미만이면 단기시장, 1년 이상이면 장기시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금리, 가격 변동폭, 유동성은 뭐 낮고 높다, 높고 낮다인데 출제자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은 아주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우리가 모를 만한 내용인 이 거래 규모에 대해서 만기와 더불어 함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시장은 거래 규모가 무슨 규모? 대규모. 장기 시장은 거래 규모가 소규모.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각 시장에 해당하는 상품들, 대표적인 시장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건데 단기는 콜,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이렇게 7개가 있고요. 장기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우리 객관식 시험의 장점이 뭐예요?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걸 외우면 나머지 하나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7개를 다 외우시겠어요? 3개 외우시겠어요? 당연히 3개가 훨씬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는 뭐다?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단기 시장 7개 있었잖아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출제자가 각각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깊게는 말고 핵심 키워드 정도만 우리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 시장부터 시작하면은 우리 콜 금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콜 시장은 금융기관끼리,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가 돈을 주고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서로 상호간의 거래가 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초단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루짜리 거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금융기관, 그리고 초단기, 그리고 하루를 다른 말로 다음 날을 익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익일물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나오면은 아 이거는 콜 시장을 물어보는 말이구나 해서 우리 콜 시장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이란 아이는 시험에 나올 때는 설명이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되는 채권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으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우리 앞서서 배웠던 그 장기 시장에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채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출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우리 학생들이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을 장기라고 외웠으니까 이 환매주권부 채권을 이 친구들이 단기로 기억하는지 장기로 기억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이 나오면 단기냐 장기냐 물어봤을 때 뭐다? 얘는 단기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 주실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양도성 예금 증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제가 지금 뒤에 각각 영어 이름도 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영어 이름만 따로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글을 주고 영어를 같이 주든지 아니면 그냥 한글만 주든지 이러니까 너무 영어 이름까지 외우시려고 노력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행에 보통 정기예금 있잖아요. 뭐 1년에 몇 프로, 3년에 몇 프로. 그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는 것들은 전부 1년 미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인데 1년 미만짜리 정기예금을 우린 통상 시장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 부른다. 뭐 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의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라고 하시면 되고 주로 보기로 나오는 키워드는 만기 전에 중도 환매가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할 건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불가능 이렇게 숙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어음 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업어음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어음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어음은 여기 기업어음이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상업어음, 무역어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기업어음과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기업어음은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물건을 납품한 대가로 어음을 준다 이런 느낌이 아닌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돈을 그냥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차용증을 이름이 어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릴 때는 무담보 거래가 원칙이다. 그냥 기업의 이름, 그 기업 이름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겁니다. 어떤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출제자는 항상 이게 질문인 거예요.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 있는 어음이냐 아니냐. 오로지 기업의 신용도만 가지고 빌린 돈이냐 아니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특징 보시면은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어음을 뭐라고 한다? 기업 어음이라고 한다. 또 하나 특징이 담보거래다, 무담보거래다, 무담보거래다. 그럼 이렇게 기업이 어떤 담보도 안 잡히고 오로지 기업의 신용도만 가지고 발행한 어음이 현실적으로는 종이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 종이 한 장이 너무 금액이 큰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어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이상의 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전자단기사채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 시험에서 전자단기사채라는 애가 나오면은 그냥 머릿속에 기업보험의 진화형이다. 그리고 금액은 1억 이상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알게 된 그런 상업어음, 무역어음들 있잖아요. 이런 어음들은 보통 중소기업이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은행에다가 어음 할인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빨리 현금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음들이 무역어음이나 상업어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만기에 그 원래 어음의 발행인 기업에다가 돈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짧은 기간에도 얘를 어떻게든 상품화 해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음들을 통합해서 새롭게 재발행하는데 겉에 껍데기를 이제는 안에 내용물이 무슨 은행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겉에 껍데기를 이쁘게 우리 은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를 바꿨대서 무슨 어음? 표지 어음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들은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통합해서 재발행했다, 새롭게 발행했다 이런 단어가 될 거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에 원래 어음의 회사의 부도 여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은행을 믿고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특별히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니까 꼭 봐주실게요.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통화안정증권이 나오면은 질문 내용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다. 그리고 일반인은 거래가 되냐 안 되냐? 된다. 요게 두 개거든요. 틀린 보기는 뭐 한국수출입은행, 뭐 산업은행 이런 단어 나오면 함정이구나 해주시고 일반인은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하다. 지금 단기금융시장은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접하던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무 깊게 하시지 말고 딱 지금 제가 설명한 요 정도만이라도 꼭 기억해서 시험장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중금리의 결정 및 저축과 투자의 변화를 볼 텐데 우리 시험에서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로 이렇게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시중금리는 땡땡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거 맞추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경제학 같은 거 배울 때 수요 공급 그래프 이런 거 본 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얘가 노란색이 수요거든요. 이 수요가 먼저 증가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원래는 수요와 공급의 합인 여기가 우리가 금리가 결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옮기면서 이제는 여기가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금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자금의 공급도 볼게요. 공급은 지금 우리 문제를 제가 예시를 감소라고 적어 놨잖아요.
원래 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급이 감소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감소하면은 금리는 어떻게 되냐인데 예전에 금리가 요거였다면 감소하면서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 문제와 다르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낙서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공급이 증가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시고 원래점에서 금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딱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게 나올 거냐면은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가계의 저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볼 건데, 이 저축과 투자라고 했는데, 이 투자가 다른 말로 하면 옆에 있던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이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투자는 금리가 높을 때는 투자량이 작아요. 여기가 양이거든요. 양이 작다가 금리가 내려갈수록 투자량이 늘어나요. 이걸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금리와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량은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저축은 반대로 어떤 비례? 그러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저축은 작게 하고 금리가 높으면 저축은 많이 한다.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글로 만나게 되면은 뭔가 헷갈리고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차분하게 천천히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자 높은데 내가 돈 빌려서 투자하겠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자가 높으면 당장 은행에 돈 맡겨야 되죠. 저금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그래프 그렸지만 그릴 필요도 없이 너무도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연습해 보시고 보너스 문제 형태로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꼭 챙겨갈게요. 그럼 이제 조금 전까지는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금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 우리 흔한 말로 기준금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보기가 4개 정도 나오니까 핵심 키워드들 같이 볼게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험 보기에 물가 안정 목표제란 보기가 나오면 언제나 답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몇 회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틀린 보기로 월 1회라는 보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초단기 금리인, 조금 전에 우리 학습했던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콜 금리는 즉시, 은행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즉시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반인들은 기준금리가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나왔을 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데는 바로가 아닌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 경기가 과열되면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고 또는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요게 있는데 경기가 과열되면은 물가가 올랐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물가를 낮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경기가 과열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험에서 물가를 낮추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 기준금리는 항상 머릿속에 물가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올라 있으면 기준금리도 오른다. 물가가 내려 있으면 기준금리도 내린다. 기준금리가 따라간 이유는 따라가야 물가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따라가야 다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물가를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물가는 기준금리에서부터 도망가는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시험장 가서 경기가 가열됐다. 그럼 기준금리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도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시면은 되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은 시험지를 채점해 봤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반대로 적으세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물가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춰야죠. 이렇게 답을 적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줘야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꼭 정리하세요. 물가가 올라갔으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올리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침체돼 있으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내리는 겁니다. 이거 꼭 지금 정리하셔서 반드시 맞춰가는 문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쉬운 것만 남았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물어볼 때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이다. 틀린 보기로 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 놓겠죠.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다.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 보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를 볼 건데요. 우리 은행 앞에 가면은 크다랗게 빨갛게 3.9%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걔가 표면금리라면은 내가 가까이 가서 진짜 3.9%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단리니, 복리니, 세전이니, 세운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되게 조그맣게 뭐 2.5%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적은 게 진짜 내가 받아가는 금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내가 투자를 위해서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는 뭘 보는 게 맞아요? 바로 실효금리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표면금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실효금리를 보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실효금리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이제 출제자가 이거 방금 본 4개를 섞어서 어떻게 낼 거냐면은 이 실질금리 자리에다가 실효금리를 오답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실효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거다. 뭔가 실자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은 느낌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할게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 6개를 고유 업무로 주고 문제를 물어보고, 가장 쉬운 문제 유형으로는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 항목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외우고 왔는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난이도를 있게, 아니 사실은 보통 통상적인 문제 유형은 설명을 준 다음에 이런 설명들은 6가지 유형 중에 어떤 업의 종류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 매매업부터 보시면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것. 우리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계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답은 투자 매매업을 골라주는 거고,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거. 그래서 타인의 계산이란 말이 나오면 투자 중개업.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투자자로 모은 자금을 펀드로 영업하는 것 해가지고 2인이나 펀드란 단어가 나오면 집합투자업. 우리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은 설명에 그 자기들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도 얘를 내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업 보면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수탁받아 신탁 재산을 구분하여 운용돼 있는데, 그냥 보기를 읽을 때 내가 설명을 탁, 탁, 탁이 들어가면은 나의 답도 탁이 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계산은 투자 매매업, 타인의 계산은 투자 중개업, 그리고 2인 펀드 이런 단어 나오면 집합 투자업, 그리고 탁은 탁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우리 보통 ETF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내용 보시면은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가지는 반면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에 비하여 다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보통 예금 통장은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이자를 주는 상품일 3개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간 예치하면서도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시험에서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면 이 세 개를 외우고 들어가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파느냐까지 물어보면은 이런 건데, 자산운용회사가 하면 이름은 뭐다? MMF가 되는 거고, 증권회사가 하면 이름이 CMA가 되는 거고, 은행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건 뭐다? MMDA. 이 D라는 알파벳이 디파짓이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보증금이란 알파벳 D를 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 시험에서는 은행밖에 없습니다. 우리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할 때 은행에서 파는 정기예금의 양도성 부여한 거 알파벳이 CD 있었거든요. 그 D도 은행이라서 그 D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 해가지고 우리 펀드를 내가 증권회사 가서 펀드 가입하려고 하면 뭐 약정서도 써야 되고 수수료를 몇 프로 떼니 그 다음에 약정 기간도 정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런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내가 이 펀드를 개별 종목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고 파는, 즉 수수료도 낮고 거래 조건도 아주 자유로워지는 그런 거를 우리는 ETF,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 또는 상장되어서 주식과 같이 자유롭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ETF를 우리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펀드라는 그냥 하나의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펀드를 투자 신탁 또는 수익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투자회사,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 두 개를 이렇게 표의 형태로 준 다음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 있니라는 문제인데, 너무 고맙게도 시험에서 언제나 이름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이 설명이 언제나 그 이름과 꼭 닮아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설립 형태는 투자 신탁이었잖아요. 그래서 신탁이라는 글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사라서 법인이나 회사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유가증권도 여기 수익증권이란 여기 가로에 있는 내용도 꼭 주거든요. 그래서 수익증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법적 지위도 수익자 쓰시면 돼요. 회사라서 전부 주식 주주가 돼 있는 거고, 신탁이니까 무슨 법? 신탁법. 회사라서 상법.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객관식이 왜 좋아요?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신탁과 수익 증권의 칸이 너무도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혹시나 여기를 바꿔 놓는다든지 여기를 바꿔 놓는다든지라는 보기가 나왔을 때 한쪽만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따라가신다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김토리쌤. 그 다음은 기업 공개와 상장을 볼 텐데요. 우리 어떤 개인 회사가 주식 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걸 기업 공개라고 하고, 그런 법인의 형태를 갖춘 회사들 중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전부 만족하게 되면 이제 상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공개와 상장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주식 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 방법은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주식 발행에 국한된다. 이따가 배울 거지만 채권 발행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무관하다가 되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보기로는 이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밑에 있는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지금 구분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무조건 풀리는 문제거든요. 나머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 적어 드린 것들은 우리 보기를 내게 만들어,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보기를 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보기가 되는 거고, 결국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는 기업 공개는 무슨 단위로? 기업 단위로. 상장은 뭐별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요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장 내용 보도록 할게요. 상장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걸 아까 뭐라고 한다? 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별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내가 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하나만 외우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면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 상장은 증권 종목별, 요거 내용은 반드시 학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나오는데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본. 근데 이 자본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성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익금도 있고 배당 준비금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자본금과 자본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이 곧 발행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 주식.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증자라는 글자는 증가시킨다 자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본이 아닌 증가시킨다 자본금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자본금은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우린 무상이니까 공짜라서 안 늘어난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증자라고 하고,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본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전체 자본은 실질 재산은 우리 유상증자는 이 발행 주식을 남의 돈을 받아서 증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재산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댔잖아요. 자본 안에. 이 돈을 가지고 이 주식에 비용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개념입니다. 그럼 전체 자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구조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실질 자산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의부터 제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증자라는 거는 뭐다? 회사가 자본이 아닌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을 동반한다. 근데 이 신주 발행의 자금을 외부에서 받아왔다. 그럼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본금도 증가하고 실질 재산도 증가하는 거고, 이 신주 발행의 돈을 자기 다른 자본의 비용으로 대체했다. 그럼 이때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질 재산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상증자가 쉬우니까 이거부터 보시면 다른 돈으로 대체했다는 게 내가 이 여러 가지 자본 항목 중에 배당을 주려고 준비해 놨던 돈들이 있거든요. 배당 준비금. 그런 돈들로 배당 대신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여기를 메꾼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종류로는 우리 시험에는 뭐가 있다고 나오냐면 주식 배당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당금 나와야 되는 시기에 내가 배당금이 안 나오고 주식이 몇 주 더 늘어나 있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다 무상증자다. 그럼 이제 유상증자의 대표적인 방법 5개 볼 건데 요거를 깊게 볼 필요는 없고 주요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방법 이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할게요.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한다라고 하면 주주 배정 방법이 되는 거고, 그 주주들이 자기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는데 굳이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실권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실권주가 발생할 때 다른 주주에게 공개 모집, 우리 공모가 공개 모집의 줄임말인데 다른 주주에게 먼저 공개 모집,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가기 전에 주주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거를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뉴스에서 뭐 우리 사주 제도 이런 거 해가지고 직원들이나 협력사 직원들에게 주식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리 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걸 우리는 제3자 배정이라고 할 거고, 우리 시험에는 뭐 협력사 또는 우리 사주 제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요게 제3자 배정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 공모, 시험 키워드로는 인터넷이란 단어가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요거는 일반 공모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공모는 다르게 물어보진 않고 직접 공모가 되냐 안 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증자의 반대인 감자가 나오거든요. 맛있겠죠? 맛있지만 먹는 게 아닌 이 감자는 주식수를 어떻게 한다? 줄여서, 늘리는 게 아닌 줄여서, 이번에도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감자라고 한다. 이 내용이 조금 처음 듣고 생소하지만은 막상 시험에서 쳐보시면은 여기 이 자본금과 실질 재산의 변동 여부 있잖아요.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 그 다음에 종류, 무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의 종류, 요렇게만 좀 숙지하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의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실제로 거래할 때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라는 말을 듣게 될 건데요. 이 위탁 수수료는 다른 말로 하면 수고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는 거를 매수, 파는 거를 매도라고 하는데, 살 때도 회사가 마음이에요. 몇 프로 정할지. 팔 때도 회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는 회사별 자율이라는 글자가 언제나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권거래세는 세금이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살 때, 즉 매수할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단 팔 때, 매도할 때 전체 매도 금액에 대해서 이런 퍼센트를 매기는데, 이 퍼센트는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은 0.35%, 유가증권, 우리가 보통 코스피라고 하잖아요. 뭐 2700포인트, 2600포인트 하는 그걸 우리 유가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가증권과 코스닥은 0.18%, 그다음에 코넥스라고 해가지고 코스닥보다 조금 더 위험한 3부 리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코넥스 시장은 0.1%.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이나 코넥스보다는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의 증권 거래세를 물어보는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0.18%, 꼭 기억해서 시험장 가시고, 이 18%라는 게 이번 연도, 즉 2024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정말 내고 싶어 하는 숫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10,000원에 사잖아요. 그리고 11,0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차액이 1,000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0.18이라는 퍼센트는 매 수금액의 0.18을 내는 거냐, 매 도금액의 0.18을 내는 거냐, 아니면 차익의 0.18을 내는 거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이 차익의 0.18을 낸다라는 보기를 꼭 찍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매매 차익은 현재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뭐 법에서 통과시키니 많이 논란이 있지만 현재 2024년 이 시험을 치고 있는 오늘은 비과세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답은 어느 금액에? 매도 금액에 0.18을 매긴다를 꼭 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출제자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의미가 있는 지표를 보라고 한다면 그거를 주가 수익 비율은 꼭 보고 투자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비율,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다. 그래서 우리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수익이 2,000원 나는 종목이 있고,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수익이 5,000원 나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PER이 5가 되는 거고 얘는 PER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10,000원이면은 수익이 5,000 나는 주식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ER이 적은 게 더 좋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더 저평가되어 있다, 더 오를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PER이 낮은 게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더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은 뭐 외울 건 아닙니다. 그냥 보기를 채우기 위해서 PER이라는 문제를 냈을 때 보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텍스트들이니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1년간의 전체 수익을 주거든요. 그러면 발행 주식 수로 이 수익을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 나누기 배우셨죠? 그래서 200만 원을 1,000 주니까 공 3개, 공 3개 빼면 수익이 얼마인 거예요? 한 주당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는 10,000원이고 수익은 2,000원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PER은 5. 이런 식으로 시험지 나오면은 긴장하지 말고 단순 나누기니까 우리가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식은 끝나고 채권 보도록 할게요. 채권을 시험지에서 물어볼 때는 크게 세 종류밖에 안 물어봅니다. 채권의 기본적인 특징 하나,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내용 하나, 그리고 채권 중에 합성 채권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합성 채권에 대한 특징 하나. 이 정도가 우리 대표적으로 채권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채권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는 거였지만 채권은 정부도 발행할 수 있어요.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채, 그리고 뭐 한전, 뭐 가스공사 이런 데서 발행하면 그걸 우리는 특수채,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돈 주고 빌리고 빌릴 때 그냥 차용증 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 채권은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뭐 길게는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채권을 투자했다고 해서 만기까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채권은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도 많은데 우리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단가를 특별한 일 없으면 단가를 10,000원으로 해서 거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혹시 사용하시는 증권회사 어플 같은 게 있으시면 들어가 보시면은 뭐 9,960원, 1,700원 이렇게 다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말이 10,000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판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약속입니다. 이건 사회적 약속이니까 채권의 거래 매매 단가는 기본적으로 얼마로 시작한다? 10,000원으로 책정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자의 지급 방식 보시면은 우리 선이자라는 말 쓰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를 3년치 받아야 될 이자가 있는데 그걸 먼저 미리 주고 받는 걸 우리는 할인채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를 우선 지급하는 건 무슨 채? 할인채. 그리고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게 아니고 만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이자에 이자를 더한 걸 복리로 한 번에 주는 거를 복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표시된 대로 해서 주는 걸 이표채라고 하고 우리 쉬운 개념으로 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박따박 떼대면 주는 거. 우리 시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장 거래하는 거는 이표채가 가장 많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지선다형에 딱 내기 좋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 3개가 아닌 쓸데없는 무슨 채를 하나 끼워 넣겠죠. 그럼 걔를 골라주시는 것도 좋은 문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크 본드란 애가 간간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정크가 취급하기 어려운 쓰레기 같은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정크 푸드라고 불량식품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드가 채권이란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주 취급하기 힘든 쓰레기 같은 채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정크 본드. 그래서 시험에서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채권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크 본드라고 하고, 그럼 이 정크 본드는 거래가 되냐, 안 되냐?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채권을 왜 거래시키냐 하니까 이런 위험한 채권은 수익률을 많이 주거든요.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기본적인 또는 우리 시험이 아닌 모든 투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가 답이에요. 지금 이 한 줄도 생각보다 우리 많이 틀리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해 볼게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기업은 기대 수익률이 땡땡하다. 높다예요? 낮다예요? 높다가 답입니다. 쌤, 채무 불이행이 높아지는데 왜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위험이 높으니까 나는 높은 수익률 안 주면 거기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기가 길어지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럴수록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높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지면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출자증권이라고 표현하고 채권은 대부증권, 그리고 주식의 자금 조달 성격은 자기자본, 우리 자본금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은 타인자본, 부채, 그 다음에 소유자의 지위,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주주라고 부르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조달 원금에 대한 상환 여부는 주주는 서로 우리가 같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빌린 돈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대신에 주식은 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주들은 의사결정권이란 걸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주총회 참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은 이자만 받고 원금만 받는 권리가 있는 거지 이런 주주총회 가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 주식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이 매매 차익은 무슨 세? 비과세고 배당에 대해서는 14%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자 수입이란 걸 받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4%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 장소 보시면 우리 주식은 주로 어플로 사잖아요. 어플로 산다는 말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대부분 장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고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인별 거래 또는 기관별 별도 거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장 외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도 우리 매매 호가인데 이 호가 우리 부를 호자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부르는 가격대로 거래가 되는 걸 우리는 경매라고 해요. 경매. 경쟁 매매가 경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부르는 대로 거래한다 해서 매매 호가에 따라 거래한다. 경쟁 매매를 따른다라고 하고 채권은 상대 매매, 우리 협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 해주세요,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한 다음에 거래하는 걸 우리는 상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사가 망했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남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회사가 망했다라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이때는 회사가 청산했다라고 표현할 거고 남아있는 재산을 잔여재산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상식선에서 빚쟁이 돈부터 갚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채권자부터 챙겨주는 게 맞아요. 채권자를 다 챙겨주고 나면 주주들을 챙겨주는데 그 사이에도 순위가 낮은 채권을 우리는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채권 챙겨주고 후순위 채권 챙겨주고 그 다음에 주식도 같은 주식 중에도 우선주를 먼저 챙겨준 다음에 보통주 챙겨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헷갈리겠어요? 바로 이 우선주와 후순위 채권의 자리를 바꿔놨을 때 우선이니까 먼저 주고 후순이니까 나중에 주고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주식보다는 채권이란 단어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먼저 준 다음에 주식을 챙겨준다.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 문제를 풀어줄게요. 합성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권 중에 어떤 특별한 좋은 플러스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합성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 사채가 우리 그 대부업체, 사채업자에서 빌리는 이 사채가 갑자기 왜 나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채는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그냥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란 뜻이에요. 전환부터 보면은 우리 영어로 오픈카 우리 콩글리시로 오픈카 있잖아요. 이 오픈카가 정식 명칭이 컨버터블 카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게 본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태를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A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전환 사채라고 하고 교환은 우리 환전하러 가보면 익스체인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저블 본드라고 해가지고 교환사채는 아예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A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B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뭔가를 바꾸는 느낌이 아니고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주식, 우리 앞에서 새로운 주식이라는 게 증자라는 내용이 나올 때 있었거든요. 자본금을 늘리는 거,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제3자 배정이라고 있었는데 그 권리의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전환사채가 가지는 건 전환권, 교환사채가 가지는 교환권,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데 이때 신주인수권은 이 권리만 따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복이니까 꼭 기억해 둘게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A 회사의 채권을 자기 같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전환사채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소유한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거를 교환사채라고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서 취득하는 겁니다. 차이는 얘네들은 바꾸는 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후에 얘는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얘는 바꾼 게 아니고 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도 그대로 남아있고 새롭게 주주가 되는 겁니다. 추가 자금 필요 여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는 바꾼 거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없다? 불필요하다. 얘도 바꾼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근데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교환사채는 이 발행회사의 주식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발행기업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어쨌든 신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전환가격, 교환가격, 행사가격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익률 보시면은 어떤 플러스 알파라는 기능이 끼었잖아요. 좋은 기능이 끼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 하나 줬으니까 너 요 채권에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이자는 조금 포기하고 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그 옵션, 이 플러스 알파라는 이 전환권, 교환권, 신주인수권이라는 이 권리를 줬으니까 표면이율, 금리는 어떻게 낮게 발행할 수 있다. 요게 자주 나오는 복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과세 형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소득세, 우리 그 설계사 시험 공부할 때 개인소득세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쉽게 물어보면은 이 개인소득세 8가지 중에 분류과세 하는 것, 즉 종합과세 하는 게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할 때는 퇴직과 양도를 골라주시면 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무슨 소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소득은 개인별, 틀린 보기로 부부 합산이라는 보기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이고 2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로? 14%로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주식의 배당금이나 채권의 이자는 과세를 하면서 제가 14%라고 수업을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 유형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게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딱 우리가 말한 것만 내세요. 요게 열거주의고, 하지 말라는 건 빼고 다 내세요를 포괄주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개인 소득세 입장에서는 내라고 하는 것만 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는 무슨 주의를 채택하냐, 이렇게 하면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따 갈 거지만 우리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의 느낌이 물씬 풍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지 말라는 건 빼고 다 내라는 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할 건데, 앞에 극단적으로 무슨 완전 포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주로 완전 포괄주의와 아주 유사한 의미로 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단어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여기 과세 유형은 아마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할게요.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은 무슨 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그 외 개인소득세는 다 무슨 주의? 열거주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무슨 주의? 완전 포괄주의. 이렇게 숙제해 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퍼센트까지 물어보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 6에서 45, 법인세는 9에서 24, 상속증여세는 10에서 50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더 디테일하게 구간별로 물어보는 문제가 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정말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숙지해서 맞춰주시고 난 정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한 문제는 맞추고 싶다 하면은 약간 팁은 상속세, 증여세는 10에서 50인데 퍼센트가 10, 20, 30, 40,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단위로 움직여요. 만약에 어떤 보기에 상속세, 증여세는 몇 억일 경우에 19%를 적용한다, 뭐 25%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보기가 틀린 보기다 정도까지는 내가 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외우는 게 베스트예요. 하지만 안 되면 요런 꿀팁이라도 기억하고 시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